오늘도 살펴봐야 될 경제 이슈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감세에 관세에 금리까지 잠을 못 자겠습니다. 뉴스가 하도 쏟아져서. 간밤에는 기준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까지 트럼프가 기준금리를 굉장히 노골적으로 연준을 압박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파월 의장이 응수를 한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예,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포르투갈에서 열린 유럽 중앙은행 심포지엄에서 한 발언이 이슈가 됐습니다. 관세가 아니었다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을 것이다.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데이터를 더 봐야 되기 때문에 7월 금리 인하설에 대해서도 함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한테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연준이 법에 의해서 부여된 책무는 물가 안정하고 완전 고용이기 때문에 나는 이 두 가지 책무에 집중을 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대응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관세를 인상하게 되면 수입 물가가 상승을 해서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정책을 트럼프 행정부가 펴고 있는 동시에 오히려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미 연준의 그 기준금리 고금리를 유지하는 것을 갖다가 낮춰라. 이러면 오히려 물가는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모순되는 상황을 갖다가 나의 법적인 책무, 그다음에 임기가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받아치는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뭐 전형적인 방식의 대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 같긴 한데 상대방이 상식적이지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파월 의장이 했던 이야기들 다 종합을 해보면은 정책도 불확실하고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거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7월도 있고요. 이후의 통화 정책 이거 어떻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7월 30일에 예정된 FOMC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동결할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연준의 다른 정책 목표, 물가 안정과 다른 정책 목표인 완전 고용 관련해가지고는요. 미국 노동부에서 구인 이직 보고서 공개했는데 5월 달에 구인 건수가 776만 9천 건으로 작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완전 고용 측면에서는 고용 시장이 안정적인 기조를 보이니까 물가 안정에 좀 더 방점을 두고 통화 정책을 운영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관세 인상이 미국의 국내 물가에 반영되는 효과가 충분히 확인되기 전까지는 정책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여서 일단 7월 30일까지는 동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서 아마 뭐 2회 내지 1회 정도 올해 안에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지표들이 연준이 조금 더 인내심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는 관세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 트럼프가 간밤에 또 전용기 안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간 연장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안 할까요? 예, 그것도 상당히 지금 오락가락하는 발언인데요. 지금 원래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서 지금 기간 7월 8일로 예정돼 있는 기간에 연연하지 말고 뭔가 협상에 성실히 임하면 된다는 식으로 기한을 연장해 줄 것 같은 것을 암시하는 발언이 나왔었습니다. 재무장관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또 트럼프 대통령이 기한을 안 지키면 뭐 상호 관세를 일방적으로 통보할 것이다. 그러다 성실히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해서 더 혼란을 줬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 기한을 갖다가 좀 확실하게 못 바꿀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모호성을 줌으로써 오히려 상대국에게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압박을 하기 위한 이런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일본과의 협상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일본을 또 압박을 하는 그 본보기로서 압박을 하기 위한 용도로 보이는데요. 일본은 원래 24%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협상이 지지부진하니까 30에서 35%를 일방적으로 더 높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압박을 하는 발언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었는데 일본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본 상황을 보면은 지금 쌀 개방도 안 된다, 자동차 관세도 못 받아들이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지지율도 별로 안 좋아서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는 이건 안 될 것 같거든요. 일본과의 협상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보다 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커서 우리가 대규모 개방 경제라고 분류가 돼 있습니다. 거시 경제학에서는. 그래서 일본은 세계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고 예. 내수 시장 규모도 크기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 압력에 대해서 좀 강경하게 대응할 중국처럼 강경하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호락호락하게 협상이 가지 않는 것은 너무나 예. 당연하게 예측됐던 수순이었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일본은 최대 대미 수출 품목인 자동차 부문에서 좀 양보를 얻어내고 싶어 하는데 예.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는 이 자동차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 자동차나 철강 같은 것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는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단 이제 상호 관세, 기본 관세 10%에 일본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14%의 상호 관세가 부과됐는데 이 부분만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일본은 사실 자동차 부분의 품목별 관세 인하를 얻어낼 때까지는 상당히 좀 팽팽한 긴장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사실 영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동차에도 일부 그렇죠. 쿼터에서 예. 관세 예. 인하를 얻어냈기 때문에 일본은 자동차 부분에서 반드시 관세 인하를 얻어내기 위해서 좀 협상을 좀 미국에만 유리하게 끌고 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황도 쉽게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금리 이야기했고요. 관세 이야기했으니까 마지막 주제로 감세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바빠요. 트럼프 대통령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이 대규모 감세 법안, 간밤에 보니까 상원 문턱을 정말 가까스로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재정을 확충해야 된다면서 관세를 이런 것도 하면서 왜 감세를 하는 겁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예, 감세라는 것은 사실 대통령 선거 기간에도 예. 지금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지금 노리는 의도는 원래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정부 지출을 그렇죠. 늘리는 거 말고 예. 감세를 통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그런 네.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지금 미국의 재정 상황이 녹록치 않다 보니까 대규모 감세를 지속할 경우에는 정부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정부 부채를 갖다가 대외적 요인으로 이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거든요. 트럼프 예. 행정부에서는. 그래서 이 정부 부채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내에서는 대내적으로 감세를 해주는 대신에 외국에 있는 나라들에게 관세를 올려서 이 정부 부채를 줄이겠다, 재정 적자를 관리하겠다 이런 취지의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감세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상원에서 원래는 필리버스터 무제한 의사진행 반대 토론을 갖다가 자동 종료시킬 수 있는 60석을 공화당에서 확보하지 못했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을 갖다가 예산안과 관련된 법안이라고 해서 50표 이상만 단순 과반만 얻게 되면 통과시킬 수 있는 그쪽으로 조정을 해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J.D. 벤스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함으로써 겨우 통과시킨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뭐 찬반이 동률이 나온 상황에서 벤스가 찬성을 던지면서 정말 극적으로 통과가 됐다.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이 또 일론 머스크 CEO를 자극을 한 것 같아요. 사랑했다가 싸웠다가 참 두 사람 관계 복잡하기도 한데 거침없는 설전. 이번에는 뭐 낙선 운동까지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게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던데 간밤에 많이 떨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간밤에 테슬라 주가가 뭐 5% 이상, 5.34% 급락을 해가지고요. 시가총액도 사실 1조 달러가 붕괴가 됐습니다. 시총 1조 달러가 붕괴된 것은 6월 초 이후 처음인데요. 이 테슬라가 하락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도 일제히 하락을 했고 나스닥 지수 자체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같은 경우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감세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된 것을 두고 정말 이 원색적인 비난을 했거든요. 그래서 돼지당이라는 단일 정당이 지배하는 국가에 살고 있다. 라면서 공화당을 갖다가 이제 직격을 하는 발언을 하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적인 것을 문제를 삼아서 이런 식으로 미국 국가를 이제 여당을 갖다가 비난을 하는 일론 머스크 CEO를 갖다가 미국에서 추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압박 발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가 테슬라에 대한 그 전기차 보조금, 그다음에 스페이스X 등에 대한 이 보조금 같은 경우도 이제 추가적으로 줄일 수도 있다라고 압박을 하면서 테슬라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는 거에 반발을 해서 이러는 것이다.
그래서 자꾸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면 더 크게 오히려 다른 사업에 대한 보조금까지 줄이고 추방도 할 수 있다라고 협박을 하는 것으로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참 하는 거 보면 둘이 많이 닮았어요. 예, 이게 우린 재밌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로 와보겠습니다. 부동산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부동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게 당장은 가계대출이 하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 강력한 가계대출 정책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어제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이게 또 시행이 됐습니다. 대출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서 따르면 지금 규제 지역이랑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는 뭐 소득, 그다음에 집값과 상관없이 무조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한도를 6억으로 상한을 설정하는 규제에 더해서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시행한다는 이중 규제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스트레스 DSR 규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것은 연간 소득에서 모든 대출의 이자와 그다음에 네. 원금을 상환하는 연간 상환액의 비율을 뜻하는 거고요. 예, 예. 이것을 규제한다는 것은 자신이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으라는 대원칙을 지키겠다는 거였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여기서 스트레스 DSR이라는 것은 향후 금리가 인상할 것을 대비해서 예, 예. 일종의 가산금리,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가산금리를 더해서 DSR 한도를 낮추겠다.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더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예를 들면 소득 1억 원 차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혼합형 대출 첫 5년은 네. 고정금리를 하고 그다음부터 변동금리를 하는 혼합형 대출 수도권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2단계에서 6.3억 원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5.9억 원으로 약 5%가량 줄어드는 예. 그런 지금 효과가 있고요. 소득 구간별로 그다음에 대출 종류별로는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정도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출을 옥죄는 배경은 뭐 명확하죠. 부동산이 뜨겁고 거기다가 가계대출도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한국은행도 가계대출 이 폭증세 우려를 하면서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했어요. 이런 가계대출 규제가 나오는데 왜 가계대출의 급증세는 이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예, 한국은행 이제 금융안정국에서 얘기를 하는 바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주택을 계약을 하고요.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잔금을 치를 때까지 예, 예. 시차가 있기 때문에요. 잔금을 치르고 중도금 잔금을 치르는 시점에 주택담보대출을 실행을 합니다. 예. 그래서 주택 거래부터 대출 실행까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 달에서 석 달까지 길게는 석 달까지 시차가 발생을 하는데 지금 지난달 말 기준으로 강력한 그 6억 원 한도의 예. 대출 규제가 시행되고 올 1일부터 이달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됐다 하더라도요. 그 전에 많이 패닉 바잉으로 인해서 이미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매매 계약이 체결한 거에 대해서는 기존의 대출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차가 있어서 최대 3개월까지. 그러면 이제 7월 1일부터 3개월 뒤면 10월, 예. 뭐 9월 이때까지는 네네네네. 가계부채가 이미 그렇군요.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거에 대한 가계부채가 증가할 수도 있다. 예, 예. 그리고 이것이 기준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언급을 했어요. 주택이 투기 수단이 돼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뭐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는 투기냐 투자냐를 구분할 수 없다고 봅니다. 경제학 입장에서는 투기나 투자를 경제학에서는 이제 구분하지 않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것은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가장 다른 자산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수익률이 가장 높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투자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만 계속 몰려들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한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부동산 말고 다른 주식이라든지 뭐 가상 자산이라든지 이런 다른 자산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게 되면 당연히 투자 자금이 다른 시장으로 분산이 돼서 예. 부동산 광풍이라는 것이 없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여러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관련된 내용과 연관된 정책 기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투자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조치다. 일종의 구두 경고가 나온 셈이니까요.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봐야겠고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투자 수요 분산 그리고 이런 대출 규제
예, 다 좋지만 이건 다 수요를 통제하는 대책들이고요. 결국에는 공급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서울의 패닉 바잉 현상이 촉진이 되면서요. 그다음에 집값과 가계 부채가 서울에 뭐 걷잡을 수 없이 지금 예. 최근 빠르게 올라갔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빠르면 내년부터 서울의 신규 입주 물량이 절반 가까이 사실 예. 내년에 이제 부동산을 114에서 추정한 바에 따르면 내년 서울의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예, 예, 그다음에 뭐 제가 신규 주택 인허가 건수를 계산한 바에 따르면 빠르면 내년부터 장기 평균 수준, 지난 10년간 평균 수준보다 서울의 신규 주택 입주 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런 선행 지표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신규 주택 입주 물량이 떨어지면 당연히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순차적으로 매매 가격이 상승할 것이 예상이 돼서 오늘이 가장 싸다라는 인식 때문에 지금 수요자들이 서울에 집을 사기 시작했기 때문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서울 핵심지에 신규 주택을 공급을 할 것이다라는 그 신호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에 빈 땅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을 예. 촉진하는 지금 법안이 국회에서 지금 계속 통과되지 않고 있는데 예. 이런 것을 통과시켜서 서울 핵심지에 신규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는 신호를 줘야 되는데 문제는 현 정부의 공급 정책은 임대주택, 공공 임대주택을 네네네네.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공약에 따르면 초점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파트는 빵이 아니잖아요. 예. 이게 실제 공급까지 이루어지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신호를 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을까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집을 사고자 할 때는 예. 입지를 가장 중요하게 따지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서울은 이미 집값이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대신에 뭐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내가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집을 사기보다는 예. 서울에 뭐 앞으로 한 5, 6년 뒤에라도 신규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면 청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노리기 위해서 외곽 지역에 집을 사지 않고 대기를 하는 그런 수요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요. 네. 이렇게 지금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신호를 줌으로써 좀 불안함에 예. 떠든 저 패닉 바잉 수요를 갖다가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심리적인 보고 효과.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참 부동산이라는 게 언제 봐도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들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